이 우크라이나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가 현지 시각으로 6일 러시아 합병을 결의하고 또 찬반 주민투표 일정을 잡았습니다. 자, 이로써 외교적 해결책이 모색돼 왔던 우크라이나, 정확하게 말하면 크림반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국립외교원의 고재남 교수와 함께 크림반도 갈등의 배경 그리고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지금 저희들 앞에 이제 크림반도 지역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근처에 있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아시는데 네네. 크림반도가 어디 있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았어요. 네네. 알고 보니까 우크라이나 땅에 러시아가 저쪽에 있고요. 그쪽에 이제 반도 국가 아닙니까? 네네. 아주 작은 건데 우리가 왜 흔히 옛날에 얄타 회담 할 때 그 얄타가 여기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얄타가 좀 이곳에 위치했습니다. 얄타는 우리한테는 이제 1945년 2월 달에 그 당시 이 처칠 그리고 이 루스벨트 그리고 이 스탈린 이 세 분이 모여가지고 이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했던 곳인데 이 전후 처리 문제 과정 속에서 이 한반도의 어떤 그런 그 일제를 패퇴시키기 위해서 유럽에 있어서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 소련군이 90일 내에 이 대일전에 참전한다 하는 것이 결정이 됐고, 그렇죠. 그러면서 소련군이 이제 북한에 진주를 해가지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남북 분단의 어떤 한 요인이 됐다. 다시 말씀해서 한반도 분단의 어떤 국제적인 이 결정이 이 얄타 회담에서 결정됐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 저 카메라가 있으니까 카메라 쪽으로 더 말씀을 해주시면은 화면에 더 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우크라이나의 저희들 이제 크림반도, 사실은 이 크림반도가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제 갔죠. 네네. 그런데 다시 이거 크림반도 사람들이 러시아 쪽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굉장히 광대한 나라인 것이고 또 이 북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 부동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뾰트르 대제, 18세기 초반 뾰트르 대제 그리고 18세기 후반에 그 에카체리나 여제가 남진 정책을 펴면서 이쪽으로 내려왔었죠. 그래가지고 이 지역을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피를 흘리게 됩니다. 피를 흘리면서 이 지역을 이제 차지를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1954년에 이 소련 공산당 제1석이었던 후르쇼프가 이 지역을 이 우크라이나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당시는 이제 소연방이고 또 한 국가였기 때문에 행정구역 변경이라는 것이 큰 문제가 안 됐었죠. 그러나 이제 1991년 말에 이제 소련이 15개 공화국으로 이렇게 분리 독립을 하면서 170년간 이곳이 이제 러시아 영토로 이제 존재해왔던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영토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이제 러시아인들이 분리 독립운동을 폈었고, 따라서 하나 해결책으로서 이 크림반도 지역을 우크라이나 공화국 내 자치 행정구역, 그러니까 크림 자치 공화국 지위를 부여를 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크림의 어떤 행정구역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부동항, 이게 이제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동토잖아요. 다 대부분 다 이제 추운 지역인데 크림반도가 얼지 않으면 겨울에도 배를 타고 나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배를 타고 이쪽에 이제 터키 쪽에 보스포러스 해협인가요? 네, 보스포러스 다다넬스 해협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흑해에서 지중해로 빠져나갈 수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나가있죠. 터키에 있는 보스포러스 해협과 다다넬스 해협을 거쳐서 이 지중해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크림반도가 반도 국가다 보니까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스웨즈 운하라고 하나요? 그 이집트 쪽으로 또 가면 이제 인도양으로도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러시아에서 배를 타고 전 세계로 나가려면 이 크림반도가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잠깐 지리적인 환경을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세계 육지 면적의 8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대부분의 영토가 북위 60도 이상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함대가 저쪽에 있는 발틱 함대, 이 지역에 발틱 함대가 존재합니다. 여기요? 그리고 이제 블라디보스톡의 태평양 함대, 그리고 여기 흑해 함대가 존재하는데, 저 지역은 한 겨울에는 얼어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번 소치 올림픽이 여기서 개최됐었죠. 그렇죠. 소치가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아열대성 기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굉장히 온난하고,
그래서 항상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얼지 않는 이 항구로서의 큰 역할을 해왔고, 특별히 여기 세바스토폴 항구가 여기인데요. 세바스토폴의 그 러시아 흑해 함대가 지금 그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은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역사적으로 어떤 제국으로서의 어떤 그 러시아의 어떤 그런 그 힘 기르기 내지는 대외적인 투사력을 갖게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해왔던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170여 년간, 그러니까 1783년부터 1954년까지 러시아 영토 일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국민들 입장 내지는 또 이 지역에 사는 오랜 어떤 그 오랫동안 살았던 러시아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는 러시아 땅이고 또 러시아 일부 행정구역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렇죠. 지배적으로 지금 하나 있죠. 예. 그런데 왜 크림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원래는 이제 친러 계열에다가 그렇죠. 이제 도망갔어요. 네. 쉽게 말해서.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친서방 정부가, 임시 정부가 만들어져 있고요. 네. 그러면 크림반도 사람들도 우크라이나라고 생각한다면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왜 크림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러시아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여기 강이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드네프르 강이라고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남북으로 드네프르 이렇게 있습니다. 강이요. 드네프르 예. 강. 그리고 예. 여기 보면 키예프가 있지 않습니까? 예, 키예프. 수도인 키예프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봐서 이 지역은 러시아인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살고 있고, 예. 또 이 소련 시대 때 이 지역을 공업지대화했습니다. 돈바스 유전이 도네츠크 공단이 이런 게 이쪽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리적인 이슈 때문에 러시아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고, 러시아와 어떤 경제적인 관계랄지 기타 어떤 협력 관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구축되어 온 그런 상황이고, 이 지역은 이게 갈리시아 지역입니다. 이쪽이 갈리시아 지역이고, 여기가 지금 폴란드지 않습니까? 폴란드죠. 예, 여기 갈리시아 지역은 원래 폴란드 땅이었습니다. 근데 1939년에 그게 스탈린 시대 때죠. 독소 밀약에 의해서 이 지역을 우크라이나 영토로 이제 편입을 했던 것이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종교적으로도 보면은 여기 우크라이나는 정교를 믿습니다. 그리스 정도요? 그리스 정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정교가 우크라이나 시작한 정교. 거고, 예. 여기 폴란드는 가톨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가톨릭도 아니고 정교도 아닌 일종의 혼합적인 종교. 그래서 유니아트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폴란드와 같고 또 오랫동안 유럽의 일부로 있었다는 그런 어떤 배경 때문에 친유럽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유럽에 가까운 분들. 네, 그렇습니다. 분들. 그런데 이제 이쪽은요? 이쪽에 사는 분들도 또 그렇게 좀 유럽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걸로 간단하게 생각. 옛날에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 갈라졌을 때 동로마로 갔던 종교가 이렇게 해서 주로 그렇습니다. 오른쪽 동쪽에 그러니까 있었고. 이 비잔틴 제국에서 이렇게 그렇죠.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 키예프 루시가 여기 있었는데 키예프 루시에서 988년에 비잔틴 제국의 그리스 정교를 받아들여서 러시아 정교로 만들었던 거죠. 예. 러시아 정교. 여기는 러시아 정교, 여기는 우크라이나 정교.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이 워낙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질문 드리면은 막 강의가 길어져서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이 과연 이 군사력을 쓸까 말까 지금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철군 명령을 내렸는데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또 반대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게 바로 요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조지아 쪽을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전에도 조지아 역시 이 러시아와 뭐 분리독립한 해 만에 계속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강력하게 가가지고 군사력을 썼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조지아에서 군사력을 썼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쓰지 말라는 법이 있냐? 지금 그걸 걱정하고 우크라이나는 원래 핵을 가지려고 했던 나라인데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서방 지원을 받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서방,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나토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와 러시아의 국가가 조지아 같은 형태가 벌어진다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서 혹시라도 뭐 3차까지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미러 간에 무력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먼저 핵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소련 시대 때 핵무기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었냐면 이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 카자흐스탄 여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와 이 4개 국가의 주로 핵무기, 이제 전략 핵무기들이 배치가 돼 있었고, 예. 물론 전술 핵무기도 이런 데 배치가 돼 있지만 전술 핵무기가 규모가 적으니까 예. 옮길 수 있지만 전략 핵무기라는 것은 큰 장거리 미사일이 장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소련이 갑자기 망하니까 갑자기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이 지금 추가적인 핵 보유국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건 핵 확산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소위 말하면 핵을 이 러시아만이 핵무기가 갖는 어떤 그런 어떤 협정 내지는 뭐랄까 의정서를 체결해요. 그래가지고 핵을 다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벨로루시아하고 카자흐스탄은 빨리 그냥 핵을 포기하겠다 포기하고.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예.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러시아로부터 위협에 이제 대비를 해야 안보 위협을 되니까. 우려를 해가지고 예. 좀 머뭇거렸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달개기 시작한 게 바로 이제 1994년 부다페스트 의정서를 체결을 해가지고 예. 그 안전을 보장하고 영토의 통합성을 보장해주겠다 또 경제 지원도 하겠다 그렇게 합의를 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이번에 그 푸틴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크리미아를 분리 독립시키려고 하니까 그 협정을 지금 뭐랄까 위반했다 이렇게 그 미국이랄지 서유에서 이야기한 거요. 예. 이 조지아 문제는 조지아도 사실 이제 여기에 소수민족 남오세티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근원은 그겁니다. 부시 행정부가 사실은 이게 이제 나토를 동진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 냉전 시대 때는 여기에 나토가 있었고 예. 여기에는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러나 이제 이들 국가들이 그 탈공산화되면서 나토를 탈퇴를 하니까 바르샤바 조약기를 탈퇴를 하니까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91년 7월 달에 그 해체가 됐어요. 예.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이쪽으로 오니까 이게 어.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나토를 가입하겠다고 그러니까 미국 주도로 다 가입을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이리 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 다시 발틱 3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 세 나라의 그 나토 가입을 마지못해 러시아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때 레드라인을 설정을 합니다. 여기는 더 이상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 지금 우크라이나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아, 그렇군요. 부시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 두 나라를 나토를 가입시켜가지고 러시아를 이렇게 견제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흑해가 여기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만약에 우크라이나하고 이 조지아가 그 나토를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만이 비나토 가입국입니다. 아, 이 다시 말씀드려서 이쪽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지아,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그러면은 완전히 러시아만 홀로 그렇죠. 뚝 떨어져 있는. 그래서 러시아가 이게 레드라인을 설정을 해가지고 절대 이 동지역은 나토 가입이 안 된다. 아. 그런데 이제 여기를 나토 가입을 추진했던 거죠. 예. 그런 알겠습니다. 사이에 이 친구가 이제 이거 그때 사카시빌리 그렇죠. 그 대통령께서 이게 남오세티아를 군사적으로 공격하니까 그냥 예. 대바다 쳐가지고 예. 전쟁이 일어났던 건데 우크라이나도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제가 그냥 한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예. 러시아에서 가스가 생산되잖아요. 그렇죠. 천연가스가. 이 서유럽으로 갈 때 대부분의 가스관이 다 일로 통과된답니다. 우크라이나 지역을 통해서. 미국은 뭐 셰일가스를 더 이제 판매를 하고 그러려면 여기를 뭐 차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소련 시대 때는 사실 이게 이제 유럽에다 그 가스를 팔았지 않습니까? 예. 또 그리고 이제 석유도 팔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유럽이 대러 가스 의존도가 30%가 되는데 15% 정도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15% 정도는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터키로도 거쳐가고. 예. 그게 사우스 스트림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노스 스트림을 건설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난 우크라이나 문제 생겨가지고 저기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쪽에서 이 독일로 바로 연결시키는. 예. 그래서 한 15% 정도 가스가 가고 예. 또 석유가 이렇게 쭉 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그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셰일가스 혁명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미국의 그 대중동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이게 그 중동인 지역에 특히 카타르 이런 데서 이제 에너지가 남으니까 그거를 유럽에서 예. 지금 그 수입하면서 유럽 국가들의 대러 에너지 의존도가 감소하는 예. 그런 어떤 지금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듣고 싶은데요. 강의 시간 끝났다고 합니다. 곧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고재남 교수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